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아침이고, 네, 최겸의 라이브 첫 번째 주제는 심혈관 건강 101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게 무엇인지 밑에 한번 전달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있을 그 심혈관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명제들입니다. 첫 번째, 나쁜 LDL 콜레스테롤. 두 번째, 좋은 HDL 콜레스테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LDL 콜레스테롤은 낮춰야 되고 HDL은 높으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완전 틀리지 않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들어왔을 이야기, 기름진 음식,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은 심혈관 건강에 문제가 된다. 이것들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반대로 통곡물, 채소, 과일 같은 것들은 심혈관 건강에 좋다라는 말도 누군가 하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병원에 가시면 지질 건강 관련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검진 수치 받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수치 보시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할 겁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께서 건강검진 수치가 괜찮으면 심혈관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고혈압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요. 약을 먹으면 그게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조금 과감한 발언이지만 현재 한국 전문가분들이 심혈관 건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 관리를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알게 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혈관 시스템이 뭔지 아무도 안 알려줬죠.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무엇인지, 콜레스테롤과 지단백질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혈관이 막히고 딱딱해지는 원리, 문제가 진짜 무엇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지, 건강 지표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것들이 리스크 못 보여주고 진짜로 검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한번 쉬고 13시 끝낼 겁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하든 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건데요. 올바른 건강관리 시작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어떤 행위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는 건강관리인데요.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됩니다. 각자마다 목적이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아마 다들 자기가 원하는 나이까지 아프지 않고 원하는 삶 사는 게 목적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죠.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 네. 어, 일단 이건 제가 그려본 삶을 어떤 상징하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삶이 하나의 집이라고 치면 위쪽에 사회 시스템이 있고요. 이것들이 뭐 교육, 행정, 치안, 보건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지켜주는 바깥의 무언가고요. 그 아래에 이제 잠, 영양, 운동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다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수면과 영양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고 운동은 없어도 나쁘지 않지만 있으면 좋고 안정적인 무언가죠. 그리고 그 안에 옷이나 뭐 의식주에서 집, 쉴 수 있는 집이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건 내가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이나 목표를 위해서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 그리고 사회적 활동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관계죠. 그리고 우리가 일만 하지는 않죠. 가끔씩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게 현재 각자의 삶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 집을 되게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병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멋진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잘 사셔도 병에 걸리면 이 집은 되게 쉽게 무너집니다. 음. 대표적 대사 질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뇨, 심혈관 질환, 암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질환들이 전혀 멀지 않다는 것을 아실 텐데 이 질환들의 통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당뇨부터 보면 현재 30대 이상 한국인 7명 중 1명이 당뇨 입영자고요. 실제로 당뇨 위험군까지 합치면 4명 중 1명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 320만 명이나 되는 당뇨 환자가 있어요. 전 여기가 좀 무서운데요. 당뇨의 대표적 증상들이 뭐냐면 심혈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은 당뇨 때문에 죽지 않고요. 당뇨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적 증상들이 손, 발끝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 무서운 질병이 당뇨발, 당뇨병성 족부절단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발을 잘라야 돼요. 썩어서. 이 통계가 무서운데 매년마다 한국에서 2,000명, 하루로 환산하면 평균 5명이 발을 자르고 있어요. 당뇨 때문에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무섭죠. 한국에서 매일 160명이 이것 때문에 사망하고 있고요. 전 세계 사망 원인의 31%,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최근 통계를 보니까 160만 명이 임박했습니다.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50대 이상이면 주변에서 뭐 혈압약 먹는다, 고지혈증 약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50대만 넘어가도 갑자기 급사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암. 암이라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어떤 비정상적 세포가 만들어지고 걔가 과잉 증식하는 증상인데요. 암도 무섭습니다. 이 통계가 저는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20대 분들 뭐 소수인 것 같은데 30대 이상 한국인이 이렇게 이 나이까지 살았을 때 3명 중 1명. 말도 안 되는 통계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건강 얘기를 할 때 몸이 좋은 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몸에 근육이 많고 좋은 건 건강에서 굉장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건강하다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지적 건강, 사회적 건강 같은 것들이 다 같이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건 제가 그린 구조고요.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가장 먼저 질병에 걸리면 안 된다. 질병에 걸리면 다 끝이에요. 그리고 신체 가동성. 내가 80살, 100살 됐을 때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걷고 또는 내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게 수명의 의미가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동작들, 내가 원하는 곳들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체 가동성이에요. 그리고 활동 능력, 체력 중요하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또는 어떤 노을든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가 피트니스계나 아니면 지금 뭐 건강 주제에서 사람들이 강조하는 어떤 근육과 관련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적절한 노화, 우리 늙습니다. 우리의 세포들은 시간이 가면 낡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속도로 늙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 선택들이 모여서 그것들이 대사적 어떤 결과를 만들고 그것들이 모여서 내가 어떻게 늙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20, 30대까지는 다들 비슷하지만 50대만 돼봐도 60대만 돼봐도 어른들 보면 딱 눈에 보여요. 나이가 비슷한데 사람마다 되게 몸 상태가 다릅니다. 음. 그것들의 원인이 아마 오늘 다룰 내용도 아마 관련이 있을 겁니다. 뇌 잘 움직여야죠. 그리고 정신 건강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 같은 것들, 컨디션 좋아야 되고 행복한 것보다 저는 안정감을 느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너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삶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나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자극들에 대해서 그런 역경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길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같은 것들 중요하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건강하다는 것.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게 이런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삶이 꽤 긴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마라톤이라는 건 굉장히 긴 레이스인데 우리가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단기적인 것만 보고 살고 있어요. 1, 2년만 보고 살고 있고 너무 길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긴 레이스를 내 몸 온전하게 머리와 정신 온전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 병 안 걸리고 내가 원하는 삶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 없이 너무 아프지 않게 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이 게임입니다. 마라톤과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마라톤은 목적지가 다 같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라톤은 각자마다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마다 목적지 정하시고 거기까지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서론이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혈관 건강을 다루고 싶으면 심혈관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시스템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시스템 중에서 몇 가지 짚어보자면 호흡계, 우리가 코를 통해서 숨을 쉬고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순환계, 우리가 밖에서 들어온 어떤 산소나 이산탄소나 몸속에 있는 어떤 영양분들 같은 것들이 순환 시스템이 바로 심장과 혈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순환계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강조할 것은
순환계예요. 네. 다시 한 번 더.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전신에 뻗쳐져 있는 그 혈관을 통해서 그 안에 혈액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시스템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자,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답 아시는 분들은 채팅방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 산소, 이산화탄소, 콜레스테롤, 네, 혈당,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맞습니다. 네, 미네랄 들어있죠. 미네랄과 비타민과 같은 미량 영양소 들어있어요. 네, 당분도 들어있죠. 독소 들어있습니다. 호르몬 들어있고요. 네, 지단백질 들어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답은 다 나왔고요. 우리 혈관 속으로 이동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물,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소, 호르몬, 면역세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순환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숨을 한 몇 분만 안 쉬어도 우리 세포들이 썩고 죽습니다. 세포가 죽어요. 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네. 우리의 이 혈관 어디 이 체계 안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에 잠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신의 세포들이 이런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당뇨야 지금 당뇨 증상이 나타나도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발생하면 그게 운이 나쁘거나 좀 심각하면 바로 삶이 끝나요.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 번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졸중, 협심증, 신부전, 혈압 문제들 각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한번 이해하고 가볼게요. 심근경색 많이 들어보셨죠? 심근경색은 심근이란 단어와 경색이란 단어가 같이 있습니다. 심근, 심장 근육이고요. 경색은 경도 막히다라는 단어고요. 색도 막히다라는 단어예요. 심장 근육이 뭔가 피 공급이 막히다는 건데 어, 심장 근육이 어떤 원활한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거고요. 그 원인이 어떤 동맥이 막히고 이런 것들 통해서 발생합니다.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은 같은 건 아니에요. 심장에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 심장마비는 간단하죠. 우리의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면 결국 펌프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뇌졸중. 네, 아마 중풍이란 단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졸중은 뇌에 있는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히거나 터졌을 때, 그러면 여전히 뇌세포에 그 혈류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것들이 시간이 길어지거나 문제가 더 심하면 우리는 생명이 끝나거나 아니면 산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되게 신경적인 이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50대 이상의 분들 중에서 제대로 못 걸으시거나 아니면 약간 언어적으로 사고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생기신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중풍이 왔다고 하죠. 뇌 혈관에 어떤 공급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 있었다가 생존하신 겁니다. 뇌경색, 경색이 막히는 거니까 뇌에 무언가가 막히는 거고요. 뇌출혈은 조금 다릅니다.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네, 뇌에 있는 혈관이 어떤 이슈를 통해서 혈관이 터지는 거고 뇌 동맥류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증상이죠. 협심증. 자, 지금 이 문장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살아가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군가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불쾌하거나 흉불 조이거나 쥐어짜는 느낌, 타는 느낌, 뭔가 누른 느낌.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병원 진단 응급실.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느낌이 왔을 때 불길할 때는 그냥 119에 전화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응급실에 바로 가지 못해서 끝납니다. 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어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증상들의 전조 증상에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좁아질 심장 증상이에요. 그 외에도 심부전, 심장이 부전, 운전하지 못하거나 심장이 운전하지 못하거나 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겪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고혈압, 저혈압.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심장이 뛸 때마다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그 혈액이 밖으로 나와서 동맥벽에 어떻게 힘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
이런 혈압 이슈가 발생하는 겁니다. 관상동맥이란 단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에요. 관상동맥이란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혈액 중에서 특히 심장에 이 근육을 싸고 있는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저 혈관을 말합니다. 왕관 모양이죠. 이 관이 왕관이고 상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되게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어떤 동맥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여기 있는 관상동맥이고요. 이것도 관상동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심장과 바로 붙어 있는 되게 큰 동맥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관상동맥 구조를 오늘 간편히 살펴보고 뒤쪽에서 여기에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문제가 생기는 원리를 보여줄 겁니다. 네. 이게 관상동맥이 이렇게 있으면 안쪽은 비어있는 관이에요. 이 관을 통해서 혈액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쪽을 확대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 이쪽이 가장 안쪽이겠죠? 그리고 이쪽이 가장 바깥쪽이에요. 여기 안으로 혈액이 다니는데 가장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총 세 가지 크게 분류할 수 있는 막이 있습니다. 내막, 중막, 외막이에요. 내막은 또 안쪽에 보면 가장 안쪽에 얇은 한 겹짜리 세포가 있어요. 그게 내피세포입니다. 네, 이게 한 겹짜리 세포인데 이 세포 뒤쪽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내피 밑층이고요. 이 안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빨간색 길쭉하게 있는데 이 모양이 다 근육입니다. 이게 민무늬 근육, 평활근인데 우리의 동맥은 탄력 있게 뛸 때마다 이렇게 팽창과 수축을 되게 활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근육이 바깥을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외막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맥경화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동맥경화는 동맥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딱딱해지는 과정이 조금 독특합니다. 건강한 혈관이 이렇게 있다가요. 여기 어떤 지방 물질들이 쌓이거나 그런 과정에서 여기가 좁아지고 그 과정에서 그 혈관벽이 딱딱해진 증상도 같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실 의학 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병은 죽상동맥경화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단어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는데 이게 단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죽상동맥경화. 이 죽이 우리가 먹는 그 죽이에요. 네, 우리가 아플 때 먹는 그 죽입니다. 죽처럼 죽의 모양으로 동맥이 경화되는 건데 아까 전에 보이듯이 이렇게 죽처럼 혈관 안에 무언가 쌓여서 이렇게 불러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아테로성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 현상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되게 많은 심혈관 질환들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심혈관 시스템에서 이해했으면 이제 거기에 쌓이는 이 기름 물질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나올 이야기들은 사실 지금 의사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나면 진짜 호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양 관련해서 식단 관련해서 이야기 들었을 많은 것들이 이 기본적인 과학을 잘못 이해해서 발생한 것들이에요. 의대에서 이걸 똑바로 안 가르쳤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방으로 된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다양한 물질 중에서 기름 성분의 물질들을 총칭하는 게 지질입니다. 지질 안에는 이렇게 중성지방, 지방산, 콜레스테롤, 인지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중에서 오늘 좀 다루는 것은 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네. 여기는 콜레스테롤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뭔지 기억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재료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재료이고요. 거의 모든 세포들의 재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포들이 있으면 그 세포 가장 바깥에 있는 게 세포막인데 그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가 콜레스테롤이에요. 뇌에도 콜레스테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테로이드 호르몬들, 테스토스테론 또는 에스트로겐 아니면 코르티졸과 같은 중요한 호르몬들이 이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진 호르몬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 콜레스테롤이 담겨 있는 지단백질의 구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포인트 중요해요.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데 이것들이 몸에서 이동을 해야 돼요. 혈액을 통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혈액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서로 잘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기름 물질들이 우리 몸속으로 이동할 때는 어떤 배에 담겨서 이동해야 돼요. 그 배가 바로 지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이동할 때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화물선에 탑승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것들이 지금 여기 바깥쪽에 있는 바다가 우리 혈액이고요. 여기 있는 육지가 어떤 하나의 세포예요. 그게 지방세포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일반적인 세포일 수도 있고, 근육세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포들한테 이 안에 있는 물질들, 그게 콜레스테롤이든 어떤 지방이든 넘겨주는 그 요소가 바로 지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지단백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단백질, 단어만 봐도 너무 쉬운데, 지방과 단백질이 결합한 물질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구조이고요. 이런 것들이 혈속을 떠다니는데, 이 바깥쪽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인지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중요하지 않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어떤 분자 바깥쪽에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의 이름이 아포지단백질인데 이거 낯설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서 또 나옵니다. 어떤 화물선에 붙어 있는 단백질이 있다. 그의 이름이 아포지단백이에요. 그리고 그 안쪽 공간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같은 것들이 담겨서 이동합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 번 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재료고 혈액 속으로 이동하는데 그때 이동할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서 이동해야 된다. 그 배의 이름이 지단백질이다. 지단백질의 표면에는 단백질이 붙어 있고 안쪽에 지방들이 담겨 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좋아요. 네. 이해가 어려울 때는 고개 돌려주세요. 네. 자, 콜레스테롤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콜레스테롤 몸에 있으면 이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음식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음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합성한 거예요. 전체 공급량의 약 70에서 80%가 몸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니까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합성량은 조금 줄어들고요. 우리가 콜레스테롤 적게 먹으면 조금 더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시면 그동안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콜레스테롤을 나쁘게 얘기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용감한 발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렇고, 네. 좋아요.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은 제가 다이어트 사이언스 책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건데, 지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지방은 우리 몸에서 나쁜 물질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중성지방이든 어떤 콜레스테롤이든 이 질들은 굉장히 중요한 재료이고요. 그것들이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 쓰이기도 해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성지방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어떤 지방 같은 것들이 자연에서 음식에 있던 우리 몸에 있던 얘들이 안정적으로 저장될 때는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중성지방이란 건 어려우니까 넘어가면 그냥 지방산이라는 게 에너지 핵심인데 이것이 안정적으로 결합한 분자예요.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 우리가 아까 재료로 살펴봤고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강의에서 이걸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것도 제 책에 담겨 있습니다.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포화지방은 나쁘다, 불포화지방은 좋다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 과학적으로 굉장히 엉터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책이나 아니면 강의에서 다룬 내용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슈 과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설명해놨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정도까지 하면 핵심은 이거죠. 우리 몸에서 이 기름 성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좋아요. 우리 아까 전에 그 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심혈관 건강 관련해서 그 다루고 있는 그 LDL 또는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과 관련된 이 배가 이 문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지단백질이라는 것은 지질을 운반하는 화물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배에 단백질 같은 게 하나 붙어 있고 여기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탑승한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네, 이건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우리가 LDL, HDL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논란이 발생하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LDL은 Low Density Lipoprotein이고요. HDL은 High Density Lipoprotein입니다. 밀도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지단백질, 그러니까 몸속에 되게 다양한 배가 있는데 그 배들을 쫙 놔두고
어떤 검사를 해보니까 밀도를 기준으로 밀도가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었어요. 네, 이것들을 분류한 게 우리가 HDL, LDL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LDL이 나쁘다라고 이제 아마 생각할 수 있고 HDL이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DL은 우리 몸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HDL은 우리 몸에서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LDL은 밀도가 낮은 지단백질, 화물선인데 우리 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어떤 요소예요. LDL은 원래 있는 겁니다. 이 우리 몸에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VLDL이 됐다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IDL, 중간 단계 사이즈가 되고 더 작은 단계 사이즈가 되고 더 작아지기도 해요. 네. 이 화물선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네. 이게 어떤 이슈인지 뒤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LDL, HDL이 지단백질의 이름이다. 밀도를 기준으로 나눴다라고 알면 돼요. 이 내용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 또 중요한데, 아까 전에 제가 지단백질에 단백질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단백질마다 좀 종류가 다른데 우리가 보통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배에 붙어 있는 단백질이 아포B 지단백질이에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병원에 가셔서 이거 검사해달라고 해야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 흡수가 되는데 그 소장에 흡수됐을 때 소장에서 우리 몸까지 올 때 타는 배가 킬로마이크론이에요. 이 배가 가장 처음 타는 배입니다. 얘가 간에 전달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부터 그 이후의 대사 과정에서 다양한 배 종류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뭐 이렇게 여기 VLDL 초저밀도 지단백질이 있고요. 또 뒤에 가면 LDL 저밀도 지단백질이 있고 더 작은 LP 리틀 a, LP 소문자 A 지단백질이 있어요. 얘들이 다 A4B라고 하는 지단백질이 붙어 있는 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얘들 표면에 이렇게 바깥쪽에 A4B48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A4B100이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사실은 이거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좋은데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이 TG 중성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입니다. 여기 있는 CE가 콜레스테롤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 크기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며 안에 있는 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비율이 갈수록 달라져요. 뒤로 갈수록 콜레스테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 바로 여기 있는 LDL이죠. 네.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요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병원에서 검진했을 때 측정하는 LDL은 LDL이 아니에요. 되게 이상한 말이죠. LDL이 LDL이 아니다. 우리가 병원에 측정하는 LDL 수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예요. 이 C가 콜레스테롤의 첫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LDL은 배잖아요. 우리 검진을 할 때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 안에 있는 특정한 일정량이 있는 혈액에 있는 LDL 그 배 안에 있는 화물, 콜레스테롤 화물이죠. 그 화물선 안에 있는 화물의 양을 계산했을 때 그 양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LDL-C,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LDL 수치는 LDL 자체가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되는 숫자를 찾는다면 LDL-C가 아니라 LDL-P, LDL 파티클, 그러니까 특정한 혈액 안에 있는 이 배의 숫자를 계산해서 만들어낸 게 LDL-P 수치예요. 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A4B라고 하는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봤던 여기 있는 이 지단백질에 아포비라는 단백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 속에서 어떤 검사했을 때 아포비 지단백질의 숫자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때 확인하는 게 이런 숫자다. 이것들은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 장에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강과 관련해서 콜레스테롤이 중요하다. 콜레스테롤은 지단백질을 담긴다. 그리고 이 지단백질에는 종류가 다양한데 그것들이 어떤 다양한 요소들이 뭐 LDL도 있고 뭐 IDL, VLDL도 있고 킬로마이크론도 있다. 여기 밖에 있는 건 HDL도 있다. 네, 여기까지가 이 장에서 기억할 겁니다. 준비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죽상동맥경화가 되게 많은 심각한 질환들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이 죽상동맥경화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의 이슈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자, 이 그림 한번 구조를 이해해 보시면 평소에 우리가 안쪽에 있는 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동맥의 안쪽 공간이에요. 여기가 혈액 이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깥쪽, 중간, 안쪽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가지가 이게 내피세포예요. 동맥 내피세포입니다. 한 줄짜리 세포예요. 그리고 이 혈액 안속을 이렇게 배들이 다니고 있겠죠. 이 배들이 다니면서 안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같은 것들을 담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네. 여기 있던 이 지단백질들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관 구멍이 있으면 이 바깥쪽 공간에 그 내피를 뚫고 뒷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LDL이나 VLDL 같은 애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얘들이 아까 전에 크기가 작아요. 분자 크기가 작아서 이 사이에 있는 틈을 통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첫 단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것은 걔들이 거기에 들어간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LDL이나 VLDL이 들어간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들어가서 손상되었을 때가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서 리테인 되었다고 하는데 LDL이 여 뒤를 통과했는데 그 친구들이 당화 또는 산화라는 작용을 통해서 손상될 수 있어요. 당화라는 것은 뭐냐면 당분에 의해서 특히 고농도의 당분에 의해서 단백질 성분이 손상되는 겁니다. 산화는요, 산소와 만나서 변하는 건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산화는 산소와 만나서 손상되는 거예요.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적절한 공복이 중요하냐 또는 왜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답이 하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제가 왜 간헐적 단식을 강조하는지 이해 못할 거예요. 어쨌든 이 혈액 속에 당분이 너무 많거나 또는 활성산소 이슈가 너무 많을 때 얘들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OX 이게 산화되었던 뜻인데 산화된 손상된 LDL이 이 뒤쪽에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손상된 LDL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여기 이 혈관 안쪽, 뒤쪽 공간, 뒷공간에 이런 문제가 생긴 애들이 있으면 그때부터 어떤 문제 신호들이 생겨요.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이것들이 염증 신호 물질을 분비합니다. 여기에서 염증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떤 소방관 또는 어떤 그 SWAT, 어떤 기동 타격대가 출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군대가 출동하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에 지금 되셨던 분들이 많을 건데 우리가 그때 이 면역 반응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면역 반응도 염증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은 우리 몸 안에서 인지된 어떤 문제 요소를 처리하는 또는 그 상황을 해결하는 반응입니다. 피해 상황을 처리하는 반응이에요. 염증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에요. 이 염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문제 요소가 있어도 그것들을 빨리 공격하고 없애고 처리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불필요한 염증들이 어떤 연쇄 결과를 만들 때 문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이 LDL들이 혈관 안쪽 있으면 안 될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침몰했어요. 배가 침몰한 겁니다. 침몰하고 나면 여기서 어떤 신호 물질이 나와가지고 여기 문제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몸 전신에서 염증 반응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침몰했을 때 어떤 당분을 붙잡는 어떤 요소들이 증가하고요. 또 여기 혈관세포 부착 분자 이게 뭐냐면 여기 내피세포에 있는 이 검은색 털인데 이것들이 나중에 무언가를 붙잡을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음. 안쪽에서 이 LDL들이 침몰했을 때 어떤 위급 신호가 발생하고 SSO 신호가 나가는데 그때 이 털도 만들어지는데 이 털이 붙잡는 게 바로 모노사이트입니다. 네. 이 다네꾸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뭐 단원 기억할 필요 없고요. 얘는 우리 헬스 속을 떠다니는 어떤 경비원이에요. 평소에는 우리 평소에 이 경찰 아저씨처럼 그냥 이렇게 길 사이를 다니고 있어요. 순찰하시는 거죠. 얘들 순찰을 하다가 이 안쪽에서 지금 어떤 SSO 신호가 나오면 얘들이 여기 부착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염증 반응 신호들이 간으로 가서 어떤 신호 물질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건 무시해도 돼요. 어쨌든 아까 전에 그 119 대원들 또는 경찰 아저씨 또는 기동 타격 대원들이 이 혈관 안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포 안으로 진입합니다. 현장을 처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모노사이트, 이 단핵구가 안쪽에서 더 자라게 되면 이것들이 매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 세포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대는 크다는 뜻이고요. 식은 먹는다는 거예요. 큰 걸 먹는 세포예요. 면역 세포입니다. 이것들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되는 이 산화된 것들을 꿀꺽꿀꺽 먹어요. 삼킵니다. 네. 실제로 이 모양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안쪽에 가두고요. 이것들을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 커지면서 어떤 거품이 느낌이 나는 무언가가 커지고 그것들이 많이 모여서 뭉쳤을 때 지방이 어떤 지방과 같은 어떤 띠가 만들어져요. 네. 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대식 세포들이 안에 있는 문제의 산화된 LDL, 산화된 침몰한 고장난 배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크기가 커지면서 지방띠가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직 문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의 가장 초반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LDL이 어떤 문제를 만든 걸 봤는데 HDL과 LDL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고 나쁨의 의미가 여기에 있긴 해요. 아까 LDL들은 이 안쪽으로 통과해가지고 그쪽에서 침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HDL의 경우에는 좀 반대로 어떤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 들어가서 안에 있는 어떤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을 빨아들여서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혈액수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음밀도 지단백질 HDL이 좋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는 게 이게 아까 전에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침몰한 상황이잖아요. 태안반도 앞에 유조선이 침몰했어요. 유조선이 침몰해서 지금 기름이 막 밖에 떠 있습니다. 이때 거기 있는 그 기름, 유출된 기름들을 어떤 처리해 주는 게 HDL인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 사람들이 HDL 수치가 높으면 건강하다라고 하고 싶을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조금 이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측정하는 HDL 수치는 HDL 숫자 자체가 아니라 HDL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이에요. HDL이라고 하고 있는 배에 있는 화물의 양이 HDL 콜레스테롤 그 수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건강한지 아닌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왜? 지금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이 난 상황에서 얘들을 처리하는 역할이 있었을 때 HDL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산불 나고 있는데 또는 기름이 밖에 쏟아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놔두고 있으면 그럼 그냥 되게 작은 도움은 주겠지만 그 전체 상황을 막거나 치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해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현장 상황 악화되면 이제부터 다양한 연수작용들이 발생합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네. 이 그림이 좀 재밌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 혈관 중간 쪽에 근육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근육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안쪽에 이렇게 거품 세포가 만들어지고 커졌을 때 이 근육 세포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깥쪽 안쪽 공간을 막아줍니다. 뚜껑을 만든다고 표현해요. 이 문제 상황을 땜빵하기 위해서 근육 세포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섬유로 된 물질들도 위에 합성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가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이 섬유 물질들이 있고 근육도 밑으로 내려왔고 여기를 뭔가 계속 덮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가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어떤 만들어낸 반응 중에 하나가 여기를 분해하는 어떤 분해 효소를 분비를 자극시켜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터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것들을 플라크라고 불러요. 퇴적물인데 이 혈관 안쪽에 어떤 염증 반응과 어떤 플라크 같은 이 덮여있는 물질들이 어, 어떤 시점까지 커졌을 때 마치 우리가 여드름 났을 때 여드름이 이렇게 녹익으면 언젠가 터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것처럼 이 혈관 안쪽에 여드름이 만들어지고 여드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있던 이 기름 물질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어떤 뭔가 터지고 안에 있는 물질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몸에서 혈소판 같은 것들이 응고작용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손에 어떤 베이거나 피가 났을 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피가 멈추죠. 피가 응고돼요. 지혈돼요. 그 작용을 하는 게 혈소판입니다. 이렇게 응고를 시켜요. 여기 지금 터진 이 자리를 어떤 혈소판들이 뭉쳐가지고 덮고 막기 시작해요. 네. 이 그림이 이 이야기에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혈소판 같은 것들이 여기를 막게 되고요.
그 사이에 되게 어떤 섬유된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를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잡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1년만 그런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특정 혈액 속에서 그게 뇌든 심장 근처든 어디든 지금 우리는 이제 동맥, 관상동맥을 다루고 있지만 그 동맥 안에서 축적이 많아지고 쌓이고 좁아지다가 재수없는 날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그때 여기가 갑자기 좁아져요. 또는 갑자기 여기를 뭔가 막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심장마비나 뇌 심혈관 질환 같은 다양한 것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혈액 속에서 혈관성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설명 혹시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어요? 혹시나 약간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여기가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소연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우리가 보통 심혈관 건강이 좋다 나쁘다고 생각할 때 혈액 속에 있는 그 물질의 양을 측정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맞아요. 심혈관 건강은 혈액 속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혈관에 어떤 조직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혈관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반복되다가 이렇게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과정을 요약해 보자면 정상적인 혈관이 있었습니다. 혈관이 있었는데 그 안쪽에 이 배들이 떠다니다가 작은 배, VLDL이나 LDL들이 이 역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들어간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LDL, VLD들이 원래 우리 모두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물론 들어가는 걸 높이는 작용들이 있을 겁니다. 얘들이 여기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배가 침몰했을 때 침몰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산화와 당화가 있었어요. 산화는 어떤 산소에 의해서 특히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상되는 거. 당화는 높은 농도의 당분에 노출됐을 때 손상되는 거.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하거나 고장났을 때 거기에 깔아앉게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신호 물질들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때 아까 면역세포인 이 모노사이트가 여기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대식세포가 되어가지고 여기 있는 물질들을 꿀꺽꿀꺽 삼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반복되면서 계속 커지겠죠. 그 덩어리가 나중에 우리가 보이는 지방띠가 되는 거예요. 왜 지방띠냐면 안에 있는 물질들이 콜레스테롤이나 지지들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건 지금 의사분들이 이걸 착각하는 게 여기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탄수화물이 좋다, 지방이 나쁘다고 믿게 되는 어떤 시작에 이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이걸 이해 못했어요. 옛날에 1950년대 즈음에 미국에서나 전 세계에서 남성들의 심혈관 질환이 되게 증가했어요. 심장마비 오고 혈관 막히고. 그 사람들을 어떤 부검을 해보니까 혈관 속에 이 혈관 안에 지방이 껴 있었던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봤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방 섭취, 콜레스테롤 섭취가 심장병을 유발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나면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배는 정상적인 배예요. 필수적이고 중요한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들이 저기 안에 들어가서 침몰하고 거기에 지방을 떨어뜨렸을 때 그래서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문제 본질이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거나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는 게 아니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들이 위쪽에 어떤 근육세포까지 여기 덮게 되고 섬유 물질들이 덮게 되고 그러다가 커지다가 여드름처럼 커지다가 어느 날 이제 그게 너무 심했을 때 걔가 터진다. 터졌을 때 거기서 물질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걸 또 막기 위해서 혈소판 같은 것들, 응고 물질들, 섬유 물질들이 막 덮고 이게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혈관 안쪽이 좁아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맥도 딱딱해지겠죠. 네, 안 속에서 염증도 많이 발생할 거고요.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우리는 동맥 경화라는 걸 겪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진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참고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린 자료들은 저의 어떤 온라인 스승인 피터 아띠아라고 하는 어떤 전문가가 어떤 유튜브 팟캐스트에서 유료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출처는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뭘 했냐면 그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들을 연령대 그러니까 뭐 10대, 20대, 30대, 40대별로 한 제가 알기로는 한 700명 정도씩 해가지고 부검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동맥을 촬영했습니다. 이 결과가 좀 충격적인데 이건 살해당한 23세, 23세 남성의 동맥이에요.
이 사람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운이 나빠서 어떤 이유로 사망한 사람이에요. 23살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안쪽에 보시면 이 안쪽이 비어있는 혈관 안쪽이요. 여기가 아까 전에 이제 가장 안쪽 막, 바깥쪽 막이고 이 중간 공간이 있죠. 여기 보이시는 이 FO가 폼셀, 거품세포예요. 아까 대식세포가 막 먹어가지고 커진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대식세포입니다. 지금 안쪽에 뭔가 원래는 이렇게 얇아야 되는데 안쪽이 뭔가 약간 뚱뚱해진 걸 볼 수 있어요. 네, 보이시죠? 다음은 19살 자살한 남성의 어떤 동맥 내부 사진입니다. 이 사람도 심혈관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을 끊은 사람인데 안쪽에 보니까 이 안쪽에 어떤 결정화들이 발생되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지질 물질들이 쌓여 있고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고 염증도 아마 심했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혈관 속에서 19살짜리 미국인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중년으로 가볼게요. 38세가 중년인지 모르겠지만 사고로 죽은 남성이고 그 남성을 또 해부를 해보니까 안쪽이 아까 마찬가지로 팽창해 있어요. 네, 여기가 좀 중요한데 네, 이 사람은 다른 사진인데 이분도 그 심장마비로 죽지는 않았는데 이분도 해부를 해보니까 24살이었어요. 혈관 안쪽에서 이 왼쪽 부분이 엄청 막혀 있죠. 좁아져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 동맥 쪽입니다. 참고로 이 동맥은 좌전 하행 동맥이라고 해가지고 이 심장 왼쪽에서 바로 내려오는 동맥인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가 막히면 죽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은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50대까지 또는 60대까지 살았을 때 그 과정에서 사실 어떤 이유로 심장병으로 큰일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23세, 19세, 38세, 24세를 보여드렸어요. 심혈관 질환은 5, 60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심혈관 질환은 심지어 10대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본격적으로는 30대부터 시작해요. 이게 미국 통계인데요. 심혈관 건강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나이는 30대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게 나이대예요. 45세에서 55세, 55세에서 64세 이렇게 나이대가 있고 토탈 이벤트는 어떤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같은 이런 심각한 어떤 심장 결과 발생한 어떤 비율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체 지금 100명이 응급실에 100명이 실려왔다고 해볼게요. 그 사람들 나이대를 나눠보니까 45세에서 54세가 20 몇 퍼센트, 여기가 20 한 7, 8% 있다는 겁니다. 이 통계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혈관 질환이 60세부터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남성을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게 지금 짙은 게 남성이고요. 여기 연한 게 여성입니다. 남성 지금 100명이 어떤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면 그 남성 중에서 절반은 이 전체 남성 중에 절반은 65세 미만이에요. 지금 저희 부모님 때 나이대라는 겁니다. 네. 지난번 라이브 때 제가 이걸 퀴즈로 드렸었는데 오늘도 한번 퀴즈 내볼게요. 왜 우리가 나이가 또 많이 들었을 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65세 이전에 이 전체를 봤을 때 65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렇게 높을까요?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요. 네, 맞아, 인구예요. 왜냐하면 어, 그 이런 문제가 생길 확률 비율 자체는 4, 50대가 낮은데 문제는 인구수가 많아요. 인구수가 많으니까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냥 절반 정도가 4, 50대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 포인트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때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부검 결과를 통계화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 어려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이거는 지금 동맥 경화가 발생한 어떤 발견되는 어떤 정도의 비율이고요. 여기 하단은 나이대예요. 근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약간 심각한 단계에 있는 어떤 병변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동맥경화에 문제가 크게 보인다라는 비율인데 나이대가 8세에서 11세 사이부터 점점점 증가해요. 지금 여기에는 40대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10대부터 해가지고 이미 몸 안에서 이 혈관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느낌 괜찮으세요? 부검했을 때. 그러니까 어 그거 맞죠. 이제 사람들 심장마비 오고 고지혈증 약 먹어야 고지혈증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문제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은 어리실 때 사람들이 많은 게 맞아요. 문제는 이것들이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에요. 어리실 때부터 뭐 1, 2년 전에 갑자기 내가 뭐 잘못해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10대부터 해서 서서히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하루하루의 습관들이 모여서 몸에 어떤 일을 만들고 그것들이 하루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하루에 몇 번, 1년 365일, 수만 번, 수십 번 반복되면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문제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심장 건강이라는 게 되게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라이브 들어오신 분 중에서 아무도 제가 보기에는 20대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도 여기서 벗어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나 나이대가 50대 이상이라면 지금 이 통계 여기 밖에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뭐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문제 안 만들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네, 빨리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2022년 9월 3일 저를 만났고 저도 어이가 없는데 이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어이가 없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죽상 동맥경화가 뭔지 이해했죠? 죽처럼 동맥이 뭔가 쌓이고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 이 죽상 동맥경화의 핵심 리스크 포인트는 세 가지 구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봤던 혈관 내막에 이 어떤 지단백질들이 침투할 수 있는 어떤 위험입니다. 어떤 LDL 같이 그런데 취약한 특히 작은 애들이 많았을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LDL이 그냥 거기 들어갔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네, LDL이 안에 들어가서 손상되고 침몰했을 때 문제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유발하는 건 혈관 내부의 상황이에요. 혈관 내부에 어떤 물질이 무엇이 있느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떤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 혈관 내막.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주루님이었나요? 혈관제 그 바깥으로 나가는 이유가 뭔지 뭐 여쭤봤는데 그 이유는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근데 아마 혈관 내막에 어떤 건강 상태도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냥 제 가설은 어떤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 혈관 내막이 되게 약해지거나 손상되거나 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세 가지 포인트 구조가 있고요.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다 이론 이해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실행과 관련된 여러분 당장 오늘도 바꿔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가 우리 혈관 속에 문제를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염증이에요. 염증이란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몸 안에서 또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고 거길 처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안쪽에 있는 염증 외에도 우리 몸 바깥에서 혈액 속에서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몸에서 염증 수치가 엄청 높아질 겁니다. 몸이 지금 고치려고 안간힘 쓸 테니까. 몸이 어떤 구급대 같은 것들, 경찰관들 또는 기동 타격대들이 출동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 씁니다. 그 과정에서 혈관 안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활성산소 두 번째죠. 활성산소 꼭 잘 기억하세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활용한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음.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를 사용하죠. 네. 특히 여러분들 운동을 많이 할 때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산소를 사용하는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물질이 왜 문제가 되냐면 어떤 이것들은 정상적인 체성분들을 손상시키고 결합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거나 또는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항산화 물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항산화 물질이 몸에 좋다는 게 산화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에 의한 어떤 문제들을 막거나 또는 활성산소를 낮추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는 여기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또 배기가스 같은 것들. 이 배기가스가 너무 많거나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문제 생긴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문제가 혈관에서 발생한다. 세 번째, 고혈당입니다. 어, 아직도 정말 많은 의료 전문가들과 주류 영양 전문가들이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이렇게 자주 먹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이 상황이 답답한데 사람들은 다이어트 얘기만 하죠. 탄수화물은 다이어트 이슈만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혈액 속에서 고혈당,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걔들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데 혈액 속에 당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한 번만 식사 이후에 혈당 재보시면 혈당이 엄청 높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지금 혈액 속 안에 당분의 농도가 굉장히 높다. 근데 그 당분의 농도가 높을 때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우리 혈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혈관 안에 있는 그 배들이 침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아직까지 전 7년 동안 공부하면서 인간이 하루에 3끼와 간식, 심지어 과일까지 해서 그걸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까지를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어야 되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과학적으로 그 근거가 존재하지 아직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질 콜레스테롤 이슈 때문에 과거 50년, 70년 전쯤에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라는 가설, 지방심장병 가설이 만들어졌어요. 그때부터 얘들이 한 번도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합의되지 못했는데 그냥 그게 정치가 되고 그래서 198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미군을 위한 식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최초로 이제 미국에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먹으라고 권장한 거고요. 그 즈음부터 만들어진 그 가이드가 전체 섭취 열량의 약 60에서 70% 이거를 탄수화물을 통해서 먹어야 된다. 단백질은 적당하게, 지방은 적게 먹어야 된다. 그게 딱 1980년대쯤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한국의 영양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하루 3끼와 과일 같은 것들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이 한국인을 위한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균형의 근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균형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는 제가 간헐적 단식이나 또는 제가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있어요. 3번, 4번은 같이 세트로 나오죠. 왜냐하면 혈당이 높아지면 그걸 처리하는 게 인슐린이니까. 내 몸 혈액 속에서 혈당과 인슐린이 높은 작용이 반복될 때마다 여러분들 혈관은 위험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이 모임 참가하기 전에 어떤 분께서 질문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기를 많이 안 먹는 사람들, 왜 기름을 많이 안 먹는 사람들이 고지혈증이 생기나요? 또는 뭐가 생기나요? 또는 자기 어머니께서 지금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데 어머니께서는 고기를 잘 안 먹는데요. 어머니께서는 그 밥이랑 과일 좋아하신대요. 그 어머니가 왜 혈액 속에서 지방을 끼고 있는가? 이거 설명드려야겠다.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제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몸에 지방으로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탄수화물도 지방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먹은 지방은 당장 세포들이 못 쓰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어요. 이 작용이 바로 디노버 라이포제네시스, 지방 신생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밥을 2공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못 쓰잖아요. 걔들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살찌는 겁니다. 네. 한 가지 더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올 텐데 이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식이에요. 또는 기본적으로 설탕이나 술을 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설탕, 특히 설탕에 있는 과당이 우리 간에서 독처럼 대사돼요. 그 대사되는 결과에서 간에 지방이 만들어지는데 그 지방이 간에 쌓이기도 하고 간 밖으로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아침 공복 시간에, 그러니까 전날부터 밥을 안 먹었는데 아침 공복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면 그건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게 아니니까 몸 안에서 어디선가에서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 할 때 우리가 금식을 하니까 간에 술을 많이 먹었든 탄수화물 많이 먹었든 설탕을 많이 먹었든 이 사람들의 간에 지금 글리코겐과 어떤 지방 같은 것들이 꽉 차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평소에는 하루 3끼, 4끼 막 먹다가 건강검진 하는 날은 단식을 하니까 그 공복 시간 동안 이게 분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에서 지방들이 밖으로 철철철 나오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단백질 안에 담겨 있겠죠. 네.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 제가 다이어트 얘기할 때 간이란 장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살이 찌신 분들 또는 건강 옛날 같지 않은 중년의 뭐 남성 여성분들, 배가 조금이라도 나오신 분들은 그 문제의 중심에 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간 안에 지방과 글리코겐이 또는 어떤 문제 물질들이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간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요. 간에서 계속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밖으로 지질 물질들을 내보낼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지방일 거예요. 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든 총 콜레스테롤이든 이 콜레스테롤이나 어떤 중성지방이든 얘들 자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그런데 몸에 뭔가 망가져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수치가 높게 나올 거예요. 저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수치가 전혀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얘들이 못 보여주는 게 많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뒤에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 외에도 요산도 있습니다. 설탕이 독이라는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설탕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요산을 축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술 중에서도 맥주나 막걸리 같은 것들이 요산 생성을 되게 많이 유발해요. 그래서 술은 일단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지만, 한 달에 2번 미만으로 드시는 게 좋지만, 술 꼭 드신다면 이런 곡주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차라리 증류주를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호모시스테인 넘어가고요. 고혈압. 어, 고혈압 자체도 혈관 문제인데 고혈압이 혈관 문제를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장이 뛸 때마다 혈압의 압력이 가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압력이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너무 세게 동맥을 때리면 반복되다가 여기 손상이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고혈압이 나왔을 때 이 상황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혈압 자체가 혈관의 문제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흡연. 혹시 여기에 흡연하시는 흡연도 우리 혈관 속의 문제를 높입니다. 스모킹. 흡연은 어떤 심혈관 관련 질환의 어떤 리스크로 굉장히 명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많이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흡연 하시는 분들 있으면 끊으세요. 9번째, 네, LDL 분자 중에서 작은 것들이 많았을 때, 그러니까 배 중에서 침몰하기 쉬운 배들이 많았을 때 리스크가 높아진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한테 제가 아까 LDL 콜레스테롤과 LDL 파티클, LDL 분자 수치를 분리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의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나쁘다고 말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느낌이 올 거예요. 봅시다.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측정하는 그 검진 수치 대표적인 게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여기다가 혈압이 있겠죠.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심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굉장히 뭐랄까, 상황을 똑바로 못 보여주는 행위예요. 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혈액을 이렇게 담았는데 거기 안에 이제 콜레스테롤들은 지단백질이라는 배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HDL이든 LDL이든 VLDL이든 LP1A든 다 합쳐서 그냥 그걸 다 합치니까 그 화물의 양이, 그 혈액 속에 있는 화물의 양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인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은 그 배 중에서 LDL이라고 하는 배에 있는 화물의 양을 측정한 겁니다. HDL도 같은 원리죠. 중성지방. 아까 전에 지단백질에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중성지방도 있었죠. 같은 원리로 이 지단백질 전체에 담겨 있는 중성지방의 양, 그걸 보고 우리가 이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제 좀 중요한 슬라이드는 여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LDL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겠죠. 그런데 LDL이 다 똑같은 LDL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A4B 지단백질이 붙은 지단백질도 굉장히 다양했고요. LDL을 보통 크게 2가지로 나눠요. LDL은 큰 분자가 커다란 패턴 A가 있고요. 분자가 작은 편인 패턴 B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건 작은 분자 LDL이에요. 네, 한번 볼게요. 제가 왜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가지고 내가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고 하는지, 물론 너무 고장나 있으면 LDL 수치가 높겠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 오른쪽 다 이 LDL 수치는 똑같이 나왔어요. 130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혈액 속에 이 커다란 분자 LDL 5개의 그 같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커다란 화물선이 5개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작은 통통배가 9개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심혈관 리스크는 달라요. 둘 중에 왼쪽, 오른쪽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네, 오른쪽 맞아요. 오른쪽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가지고 우리가 리스크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보통 분자가 크게 크다는 건 뭐냐면 우리 대사 과정에서 좀 압축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고지방 식단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방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방 안에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검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LDL도 다 똑같지 않고 이 LDL 작은 것들이 좀 더 위험하다. 하지만 얘가 무조건 건강하다는 아니에요. 걔들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가 또 최신 과학이죠. 지금 그 외국에서 해외에서 수십 년 동안 이 지질 건강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각한 위험을 보이지 못한다. 그거 좋은 지표가 아니야. 뭘 봐야 되냐면 여기 다섯 개에서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A4B 지단백 검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야지 어떤 검진센터나 병원에 물어보시고 요청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A4B 지단백질 검사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혈액 속에 A4B 지단백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좀 위험한 친구들이 그 표면에 지단백질이 붙어 있는 이름이 A4B라고 했는데 걔들이 얼마인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LDL이나 또는 VLDL 얘들의 숫자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LDL과 VLDL 이 친구들이 얼마나 많냐를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이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DL 배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양, 화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배가 많았을 때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붙어 있는 게 A4B 지단백질이기 때문에 또는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A4B 100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고 나면 내 특정 혈액 속에서 좀 위험할 수 있는 배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배 안에 있는 화물의 양이다. 화물의 양 가지고는 뭔가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배 숫자를 봐야 돼요. 위험한 배, 작은 통통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봐야지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검사하고 있는 LDL 수치는 약간이나마 보여줄 수 있긴 하지만 걔를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우리가 LDL이든 VLDL이든 이런 A4B 지단백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면 내가 진짜 위험한지 아닌지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LP 소문자 이 지단백질은 뭐냐면 아까 전에 이 그림을 보면 좋은데 아까 지단백질 중에서 가장 작은 화물선 보이죠? 가장 작은 통통배. 얘가 LP 소문자 A예요. 네. 제가 한국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외국 자료만 봐가지고 LP little A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지금도 병원에 가셔서 이 지단백질을 측정하면 내 혈액 속에 이 통통배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어요. 얘도 위험하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혈압은 맞습니다. 지금 혈압이 높다는 것은 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 고혈압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재밌었던 게 제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올 때 굉장히 중요했던 게 그 피터 아띠아랑 어떤 지질 건강 연구원 전문가 사이 인터뷰였는데 그 전문가한테 피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혈압의 원인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전 답이 되게 명확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할아버지거든요. 되게 몇십 년 동안 연구한 할아버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몰라. 나도 고혈압의 원인이 뭔지 모르고 그런데 나의 가설은 있어라고 하면서 가설을 해요. 그 가설이 무엇이냐? 음, 아까 전에 제가 혈압이라는 게 동맥벽에 가해지는 압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까 전 혹시나 내가 지금 심혈관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 동맥벽에 이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 거기에 어떤 딱딱해지고 얘가 탄력성이 떨어지면 혈액이 펌프질을 했을 때 그만큼 걔가 팽창을 못 하겠죠. 팽창을 해야 되는데 팽창을 못 하니까 그만큼 혈액 안에 있는 압력이 높을 수 있어요. 동맥의 탄력성이 떨어질수록 그만큼 혈액의 어떤 압력이 탄력을 못 받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압력이 높아진다. 네, 이게 하나의 어떤 이유고 그런데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공부 좀 해보면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 특히 저혈압 있으신 분들 여자분들 있을 때 저혈압 원인은 보통 보면 신경 시스템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원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뭐 신장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뇌신경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저도 혈압 관련된 이슈들은 어쩌면 혈압 자체도 증상이고 정상적인 대사 시스템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나타나는 게 고혈압이다. 그리고 혈압 높으신 분들은 혈압약 드시기 전에 한 가지만 딱 해보세요.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혈압을 겪으시다면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 단식이고요.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제가 보통은 단식을 천천히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고지혈증 약 드시거나 중성지방 수치 높거나 또는 어, 혈압이 너무 높으신 분들, 약을 드셨다면 이분들은 바로 하면 안 되고요. 약을 먹고 있었으면 안 되는데 혹시나 아직 그 문제가 너무 심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어, 바로 그냥 단식을 좀 해볼 걸 권해요. 몸이 좀 힘들 수 있는데 바로 해서 결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장기 단식이나 또는 우리가 저탄소 식단 해주시면 혈압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여기 간에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는 그냥 약 줄 거예요. 골고루 드시고 운동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은 여러분들의 그 수치를 낮춰주는 약이에요. 문제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수치를 낮춰주는 약이기 때문에. 네, 오케이. 그래서 혈압이 있고 여기 HDL.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네, 희영님께서는 이제 체중줄을 하니까 혈압이 내려갔다. 네, 좋아요. 그래서 생활습관 변화가 굉장히 중심에 있다. 그런데 이런 심혈관 질환 문제 있을 때 아까 질문도 있었는데 혈관 안에 막혀 있는 것들을 분해할 때 문제 요소를 분해하기 위해선 공복이 필요합니다. 여기선 제 책이나 인터넷 강의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식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혈관 안에 그 문제가 심하게 진행됐을 때 걔를 막는 방법은 저도 모르지만 문제 요소들, 물질들을 분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단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는 그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얘는 그만 최소한 멈춰줘야지 그나마 문제를 멈출 수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필요가 없는데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서 지금 심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여섯 번째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관상동맥, 아까 여기 심장에 있는 그 동맥 여기를 CT를 찍는 거예요. 네. 이걸 측정하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50대 이상인데 또는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문제가 크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이 두 검사 외에도 얘까지 한번 해보시고 지금 내 심장 안쪽 상태가 어떤지를 눈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습관 잘 못 바꿔요. 왜냐면 내 몸이 좀 괜찮다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거 보시고 나면 정신이 바로 차릴 겁니다. 지금 내 시계가 틱톡틱톡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는 거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문제를 만드는 요소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염증. 우리가 나쁜 음식, 제가 보통 설, 밀, 나, 튀, 설, 밀가루, 나쁜 음식, 튀긴 음식, 그리고 술 같은 것들 커나 줄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대표적 이유가 얘들이 몸에 들어오면 염 반응을 크게 유발해요. 살쪄서가 아닙니다. 네, 기가 칼로리 높아서가 아니에요. 얘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끊어주는 것들, 적절한 공복, 운동, 수면 중요합니다. 다 똑같아요, 사실. 활성산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들이 운동을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거. 네. 근데 뭐 여성분들이나 운동 강도 높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자주 하시면 좋은데 그 헬스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6번, 7번 운동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우리 몸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습관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쁜지 보시고, 네. 그리고 고혈당, 이게 우리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염증 조절은 쉽지 않은데 고혈당 조절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오늘 내 입에 탄수화물을 어떻게 넣느냐, 뭐 넣느냐가 결정하는 거니까 제일 쉬워요. 고인슐린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 입에 밥 숟가락 몇 개 넣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출을 어떻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 책에서 설명드린 스타일스 다이어트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 음, 물론 거기 비용을 내야 되지만 절대 거기 들어간 돈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거든요. 네, 이거 못하면 그 결과는 너무 비싸요. 그리고 네, 여러 개 또 설명도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12시 11분.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의 핵심 내용이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잠시만 쉬었다가 혹시나 지금 일정이 있으시거나 이제 뭐 나가봐셔야 되는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고요. 지금부터 제가 뭐 할 거냐면 그 여러분들이 병원 가셔가지고 그 병원 가셔서 건강검진
아무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안 해주는데 건강검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쉬었다가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제가 이거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보고 나서 그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다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할게요.